그 외국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시는 분, 자기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잘 유지하는 비법이 뭔지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첫 번째 패스해.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말이 있어도 패스해. 세 번째 떠오르는 말을 해라.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결혼과 좀 부부관계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혼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는 왜 이혼을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 요즘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그런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이 식을 때도 당연히 오잖아요. 사랑이 식어갈 때 어떻게 내 태도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지는데 이거를 잘 극복하는 커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커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혼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20년 전에 결혼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100만 권이 팔렸어요. 특히 이렇게 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책 제목이 팔렸었는데 뭐였죠? 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네. 제 책 중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책이 있는데 다 한 권이에요. 예, 제목을 이렇게 개정판이 계속 나와가지고 예, 그 책에서 제가 예언을 한 게 있는데 이제 결혼이 없어질 것이다. 점점. 결혼이라는 게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이다 라는 문장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온 거예요. 제가 해놓고서도 깜짝 놀라는 그런 게 당연해진 게 이제 개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혼은 애초에 개인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의 탄생 자체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어떤 사회, 가족, 그 이익을 위해서 발명된 게 사실은 결혼이었거든요. 그렇죠. 두 이익 집단이 서로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맹을 맺는 게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도 쭉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개인이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때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늘어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됐죠. 예전에 냈던 책 제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같은 걸로 다른 걸로 얘기해 주신다면? 나는 무작정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뜻은 아시겠죠? 무작정 결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무작정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요즘 MZ세대가 이혼하는 이유가 과거와 달라진 건 뭐가 있다고 보세요? 예전에는요. 결혼을 안 하는 게 디폴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어렸을 때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야, 쟤는 엄마가 도망갔대. 엄마가 도망간 집이래.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우리는. 근데 요즘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 혼인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잖아요. 예전에는 이혼을 안 하는 게 디폴트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혼을 못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해주지 않았죠. 그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게 이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면은 혼인 유지를 아주 못하는 상태. 네. 그리고 내 삶이 위협받는 상태. 이럴 때만 이혼을 했었죠. 근데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혼 그렇게 어려운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모든 게 다 앞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합의 이혼이 미국에서 가능해진 게 대충 몇 년도 같으세요? 뭐 최소 20, 30년 전부터 30년 전?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요. 언제부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사회인데 합의 이혼이라는 게 뭐냐면은 너랑 나랑 이혼을 그냥 해야겠어. 그러면은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는 거. 이게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였어요. 1970년대 이전에는.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너도 싫고 나도 싫은데 법으로 이혼이 안 된대요. 아, 진짜요? 네, 미국에서 그랬었어요. 언제부터 그럼 합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70년대 이후부터. 60년. 너무 생각보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요. 야, 우리 정말 못 살겠는데 우리 어떻게 갈라질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여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 한 대 여기 좀 쳐봐. 그러면은 폭력 때문에 못 살겠어 하고 내가 이렇게 이혼을 청구를 할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이혼이 당연하지 않은 게 예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오죽했을까요? 미국이 그렇게 합의 이혼을 할 수 있게 된 게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예전에는 이혼을 일단 쉽게 못하는 편이었고 요즘 와서 이혼 추세는 뭐냐면요. 조금 더 전.
조금 더 전에는 황혼 이혼이라든지 아니면은 참을 만큼 참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결혼하고 나서 5년 이후에 하는 이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요새 특징은 신혼이혼이 많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참을 만큼 참았다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못 살겠다 싶을 때 마지못해 하는 게 이혼이었다면, 요즘에는 살아보고서 이거 아닌데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신혼이혼이 서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좀 가변성이 오히려 서구보다 줄어들어 있는 사회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기기 전에 빨리, 또는 아이가 크기 전에 빨리, 이런 식으로 정리를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 건데, 아이가 있어서도 뭐 이혼하면 어때? 뭐 이런 생각이 훨씬 더 탄력이 부족한 거죠, 우리 사회가. 자, 신혼이혼을 했다는 거는 사실 그 이유가 뭐 두 가지 정도 될 텐데, 하나는 이제 살아보기 전에 사실 모르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 하나는 이제 결혼 전에 사랑 때문에 잘 안 보였던 것들일 텐데, 결혼 후 행복하고 싶다면 절대 놓치면 안 되거나 아니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성의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방과 함께 살 때 내가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아니, 물론 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뭐 너무 그 바람기가 있어서 뭐 폭력 뭐 이런 건 뭐 네. 당연한 거고. 뭐 도박, 폭력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다른 어떤 강력한 매력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나와 결혼을 하면 그것들이 변할 거라는 기대를 가져요. 그런 단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바람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막상 결혼을 하면은 저런 성향을 본인이 제어를 하고 없애고 좀 성실한 배우자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점이든 결혼을 하면은 최소한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증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이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장점이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연애 기간에는 호르몬의 작용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호르몬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미칩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정도만 해도 유럽에서 사랑 자체를 정신병으로 분류했어요. 정말 학술적으로. 예, 정신병으로 분류를 했는데 사실은 맞죠. 일시적으로 나오는 호르몬에 의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기가 비정상적인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모습에 기대서 우리는 도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보이는 모습이 가장 최정상에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언가 단점을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이 모든 걸 다 일단 전제를 하고 예, 그런 건 없다, 피하라, 이걸 전제를 하고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게 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뭔가 공평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뭔가 공평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당연히 공평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 우리의 순리상으로 대략은 공평해야지 그 관계도 유지가 됩니다. 그게 맞기는 한데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만약에 상대한테 70%를 양보한다. 그리고 내가 30%를 가진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은 그걸 공평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의 입장이라는 게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느끼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50%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대방은 8대 2 정도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입장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공평해야 된다라는 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항상 상대방을 손해본다는 기분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신혼이혼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한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계속 참아주다가 못 견디겠죠. 그래서 결혼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관계에 있어서 공평하다고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준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게 사실 결혼인 거죠. 그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이성은요?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맥락이 비슷하죠. 공평?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좀 이렇지만 이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나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극단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커플을 봤어요. 근데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시끄럽게 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커플인 거예요. 정말 거의 뭐 무기를 들고서 서로 안 좋을 때는 위협을 하고 또 안 좋은 욕까지 대놓고 하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이러다가도 또 사이가 좋아지면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너무 애정 표현을 강하게 하고 전쟁 같은 사랑, 그런 걸 하는 커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커플들을 보면서 저게 또 인연인가? 서로 그래서 잘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많이 지켜본 결과 전부 이혼입니다. 100%입니다. 자,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정말 오랫동안 사이가 좋은 커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너무 다정해. 저 사람 너무 배려가 넘치는 동시에 또 이렇게 겉으로 표현을 잘해. 이벤트를 잘해. 저 사람한테 잘해줘. 이런 사람이 결혼 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위로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플러스로 잘해주는 사람보다는 마이너스로 치닫지 않는 걸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잘합니다. 결혼하면은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말을 막 하고 싶은데 참아요. 거기까지는 말을 안 하고 조금 진정되면 표현을 한다. 이렇게 자기 태도를 제어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끝까지 결혼 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더하기보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거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쇼츠에서 지나가면서 본 게 있어요. 그 외국에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시는 분, 그분이 자기 아버지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오래 잘 유지하는 비법이 뭔지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도 패스해. 그리고 두 번째 생각나는 말이 있어도 패스해. 세 번째 떠오르는 말을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 정말 여기까지 끌어오를 그렇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소를 해놓은 상태, 뭐 어지러운 상태, 이걸 보면은 첫 번째 생각나는 말이 뭐겠어요. 왜 이렇게 어지러우는 거야? 이거 지금 나보고 치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비난하는 말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막 이런 것들 다 거르고서 이제 세 번째, 이거 언제쯤 치울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순화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를 완전히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욕설로 들리지는 않잖아요, 최소한.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첫 번째, 두 번째를 거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면은 최소한 이혼은 안 한다고 확신을 해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하면 안 되겠군요. 안 됩니다. 1차원적으로. 예. 예전에 제가 권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다 하고 말해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화가 나면은 그때서부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적어요. 쪽지로 적어서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말을 안 하고 갑자기 뭘 막 쓰기 시작하면 저 사람 화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쓰냐면은요, 같은 말이라도 순간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한번 뇌에서 걸러서 글로 나오는 건 확실히 달라집니다. 메시지가 같아도 갑자기 이걸 글로 쌍욕을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손이 부끄럽고요. 뇌로 이렇게 필터링 되는 과정에서 아, 이렇게까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 더 정돈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의사 표현을 하면서도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감정을 좀 잘 필터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자, 그럼 결혼 전에 좀 어떤 걸 확인해야 될까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네.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이분들이 확인을 안 하려고 하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찜찜한 구석이 있어요. 저래도 되나? 그리고 또 뭔가 미심쩍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마 그걸 대놓고 물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게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진실이 밝혀지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게 꼭 나쁜 사람들,
꼭 무언가가 잘못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근데 그게 내가 정말 마음에 걸려하는 정도의 것인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꼭 물어봐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 경제 채널이니까 돈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뭐 부모님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의논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뭔가 너무 조건을 확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근데 이건 알아야죠. 알아야죠. 결혼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거를 짐작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 될 사람이 거짓말을 안 했는데 뭔가 뉘앙스를 자기네가 조금 웬만큼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어디 이번에 뭐 유럽으로 여행을 가셨어. 가서 휴가 가셔가지고 뭐 가서 명품도 사고 그러셨어. 일상생활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 저 집은 좀 넉넉한 집안이구나 하고 내가 짐작을 하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셨을 수도 있어요. 뭐 여행 같은 거야. 그렇죠. 어쩌다가 명품 사셨을 수도 있어요. 뭐 그거야 본인 가치관 나름이고. 근데 경제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집안 전체가. 근데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짐작을 하고 예상을 하고 그냥 판단을 하고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뭐 나 너무 속물적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그거 참 하기도 쉽지 않은 게, 예를 들면 남자가 뭐 여자가 반대 똑같은 건데, 내가 지금 모은 재산이 3억 있고 내 연봉이 뭐 7천이라 얘기했어요. 3억 통장 보여줘봐. 이 말을 어떻게 하죠? 통장 보여줘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아 그러면 통장에 3억이 있어? 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결혼까지. 거기서 거짓말하면 어떡해? 근데 그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아마도 작가님 말씀은 너무 추정이나 짐작보다는 그래도 확인에 물어는 보자. 그 사람이 그것까지 거짓말하는 거는 뭐 솔직히 계좌를 우리가 깔 수는 없으니까.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는 그 정도는 믿고 가야죠. 예, 그 정도는 믿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빨리 신혼이혼으로 정리를 할 그런 이유가 또 되어주지 않나요?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미루어 짐작했다면 누구를 원망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네요. 자, 결혼하면 후회, 안 하면 후회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꼭 결혼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가요? 저는 아직 못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은 없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사람들 각각 변하고 있는 의식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는 해요. 그렇죠. 예. 반드시로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거는 개인의 입장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무언가를 희생을 하면서 이걸 결혼을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무언가 내가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결혼을 하면서 얻는 것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실제적인 것은 희생을 하고 추상적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거에 대한 내 관념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마냥 그냥 가족 간의 안정감 또는 정서적인 따뜻함 이런 거를 막연한 단어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외로운 사람들도 많고요. 결혼을 하면서 안정감이 오히려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나 하나 벌어 먹이고 그냥 살면 되는데 다른 가족들까지 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상의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그걸 한번 그냥 다시 생각하시면 결혼을 하시더라도 결혼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데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관계가 좀 멀어지는 이유랑 이혼은 언제 생각이 되는 걸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냥 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항상 누적이 돼요. 뭐든지. 누적이 되고 신혼이혼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끗 차이로 결정을 하기도 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들이 조금 뭔가 신뢰감을 쌓아온 부부들 그리고 인내심을 발휘를 해서 네. 그동안 결혼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는 과정은요. 결국은 신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또 이 사람이 앞으로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다짐 이런 게 아무것도 못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어느 순간 작은 계기로 그게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주 큰 일 때문에는 오히려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러면 함께 살수록 좀 불행해지는 부부 특징은 뭘까요? 균형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균형. 누군가의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이거나 그런 모든 면에서의 희생을 전제로 한 관계. 그런 게 될 때 결국은 깨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을 해야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한쪽이 희생을 한다면 사실은 좀 쉽진 않겠죠. 쉽지가 않죠. 그런데 희생을 그리고 배려를 받는 쪽이 이걸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받는 쪽이 고마워, 사랑해 이런 거라도 좀 액션을 확실하게 해주면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마저도 하지를 않죠. 감정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균형에서 추를 하나 더 얻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성분이 직업이 없으세요. 이제 모든 생계를 다 부인이 책임을 지고 아이까지 그 부인이 아이까지요? 예, 그러니까 많이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육아를 어느 정도 분담을 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전업주부들처럼 남편이 다 그걸 다 책임을 지고 전부 다 하지는 또 않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혼인관계가 유지가 돼요, 길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고 보니까 그 남편분이 애정 표현을 굉장히 그때그때 정서적인 충족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저래서 유지가 될 수 있구나. 근데 긴 세월 동안 그걸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것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성별이 바뀌어도. 자, 요즘 표현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부부관계 만족하는 사람들이 꼭 하고 있는 건 뭐고 뭐 호칭 같은 것도 좀 다르게 부르고 하나요? 호칭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네.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하시는 문제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야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죠. 근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정말. 있죠. 그렇게 멸칭을 쓰는 것은 그런 관계는 이미 어느 한쪽이 희생하고 있는 관계라는 게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부부관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편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함부로 하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부간에도 서로를 너무 편하게만 대하면은 이것도 깨질 수가 있는 관계구나. 이거를 인식을 점점 하게 되면서 서로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부 사이에 오히려 젊었을 때는 서로를 또 함부로 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땠냐면 서로 놀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20대 때 만나서 지금 50대까지 혼인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서로 뭐 실수를 하면 그걸 놀리면서 그리고 뭐 바보야 뭐 이러기도 하고 조금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하면 깔깔대면서 비웃기도 하고 좀 이런 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게 있어도 못 본 척을 하거나 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좀 더 순화해서 표현을 하거나 약간 TV에 나오는 것처럼 가식적인 그런 언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조심을 하게 되고 남편도 조심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릴 때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들었을 때 약간 농담으로 같이 받아 넘겼어요. 네네. 아유 자기는 뭐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 근데 어느 순간 이걸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상처를 받고 있구나 그 말에. 이거를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깨달음을 어느 순간 얻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이제는 재미없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쉽게 고쳐지진 않았어요. 그렇죠. 말 버릇이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버릇은 안 고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했거든요. 근데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그렇게 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린다고 해도 좀 더 가볍게, 훨씬 더 수위가 낮게 그렇게 말조심을 하면서 서로를 좀 더 어렵게 대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향인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이런 게 중요하고 좀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타인하고 있을 때 말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어색하잖아요. 누구하고 있어도 그냥 아무 말 없이도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남편이에요. 사실 자식도 좀 안 돼요, 그게. 뭔가 같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상호작용을 해야 할 것만 같고, 대화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할 것만 같고,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로 좀 성향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서로 말을 안 하고도 긴 시간 오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아, 이렇게 편한 관계가 존재하는구나. 그런 감정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가장 편한 관계가 되려면은 가장 조심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사이 좋은 부부가 절대 하지 않는 거는 그런 뭔가 하대하는 호칭이라든가 말 또 말고 딴 게 있을까요? 빈정대기, 비난하기, 충고하기. 우리는 그 남의 편 드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지. 바깥에서 어떤 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야 그건 네가 잘못했지.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사실. 네네. 그거는 좀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 저도 예전엔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한 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대방이 내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잘못한 사람이면은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 정도 범위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도덕적으로건 윤리적으로건.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거든요, 사실. 윤리적으로 너무 어긋나면 못 살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부가 그러니까 같이 비슷하니까 산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해서 같이 사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재판관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은 그냥 편 들어주는 게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알아서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찾아서 수정을 합니다.